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달빛 야담 시작합니다. 가을 추수도 끝나지 않은 음력 8월, 경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 화살리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박서방네 집에 며느리가 온다는 것이었다. 5냥의 며느리를 샀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소? 아이고, 그 가난한 집에 무슨 며느리람. 들리는 바로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계집애라던데.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수군거렸다. 박서방네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이었다. 남편 준호는 어릴 적 앓은 병으로 몸이 약해 품팔이도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지난해 여름바치를 하다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했다. 초가집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곳간에는 쌀 한 말도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붉은 석양이 마을을 물들일 무렵 중매쟁이 박씨가 앞장서고 그 뒤로 누더기 옷을 입은 처자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왔다. 처자의 이름은 연옥이었다. 19살이라 했지만 얼굴은 때가 가득해 제 나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누더기 같았다. 이봐요, 연옥아. 여기가 내가 시집갈 집이다. 인사드려라. 연옥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녕, 하, 세, 요. 말이 더디고 어눌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내뱉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것 봐.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한가 보네. 5냥도 아깝구만. 저런 걸 며느리로 들이다니. 박서방네도 참 딱하네. 돈이 없으니 저런 걸 데려오는구만.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구경만 하며 비웃었다. 초래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해 무한개와 배추 2포기, 그리고 물 한 동이가 전부였다. 혼례복도 없어 그저 깨끗하게 빨아놓은 무명옷을 입었을 뿐이었다. 첫날 밤 준호는 연옥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25의 나이에 장가를 들었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 김씨 부인이 말했다. 준호야, 비록 형편이 어렵고 며느리가 온전치 못해 보이지만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된 이상 잘 대해주거라.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마음이 착하면 그것이 진짜 복이다. 연옥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고 깊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모두가 그녀의 더딘 말투와 낡은 옷만 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옥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불편해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천천히 움직이며 밥을 짓기 시작했다. 연, 옥, 이, 가, 할, 게, 요. 말은 더뎠지만 손놀림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쌀을 7번이나 씻고 물의 양을 손가락 마디로 정확히 재며 불의 세기를 끊임없이 조절했다. 불을 지피는 모습도 특이했다. 나무를 얼기설기 쌓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듯 정확한 간격으로 놓았다. 어머나, 저 느린 것이 밥이나 제대로 지을까? 불도 제대로 못 지피는 것 같은데. 이웃집 안악이 담을 넘어 구경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한 시즌 후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다. 사흘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연옥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이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손가락질했다. 저기 바보 며느리 온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무슨 며느리람. 박서방네 팔자가 그렇지 뭐. 5냥짜리 며느리나 얻었으니 듣자 하니 인신매매단에서 산 거래. 제 정신이 온전했으면 5냥에 팔리겠어? 연옥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느리게 물동이를 이고 걸어갔다. 하지만 물동이의 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느려도 중심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수련한 사람처럼. 어느 날
마을의 건달 같은 청년 이석이 친구들과 함께 연옥 앞을 막아섰다. 야, 바보야. 말 좀 해봐. 하하. 5냥짜리 며느리가 물은 잘 길어? 흐흐. 연옥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이석이 손을 뻗어 물동이를 건드리려 하자 연옥이 조용히 말했다. 비, 켜, 주, 세, 요, 뭐. 이 바보가 감히.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이석이 짜증을 내며 연옥을 거칠게 밀쳤다. 연옥은 비틀거렸지만 신기하게도 물동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머리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준호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연옥아, 괜찮아? 이석아, 너 왜 내 아내를? 준호는 아내를 부축했다. 비록 가난하고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착한 사람이었다. 이석의 친구들도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야, 물동이 한 방울도 안 흘렀는데 저게 어떻게 된 거야? 바보 맞나? 뭔가 이상한데. 혼이 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김씨 부인이 허리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침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혼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못난 어미가 언제까지 자식 신세만 질고. 연옥이 조용히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왔다. 뭐, 님. 아, 요? 아이고, 연옥아. 괜찮다. 내가 뭘 안다고. 그냥 내 팔자가 이런 거다. 김씨 부인이 손을 저었지만 연옥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천천히 시어머니의 허리를 짚었다. 손이 등뼈의 특정 부분에 닿자 김씨 부인이 아 하고 소리쳤다. 로, 여, 기, 지, 요? 연옥의 손가락이 정확히 통증의 중심을 짚었다. 제사요추와 제오요추 사이 신경이 눌린 바로 그 지점이었다. 김씨 부인이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니? 맞다. 바로 거기가 아픈데. 연옥은 그날 밤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뒷산에서 미리 캐온 약초들을 정성스럽게 다렸다. 당귀, 청궁, 백작약,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산삼 뿌리까지. 느리지만 하나하나의 동작이 정확했다. 물의 양, 불의 세기, 다리는 시간,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다. 요. 검은 약물을 시어머니께 드렸다. 김씨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약을 마셨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묘하게 속이 따뜻해졌다.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준호야, 내가 걸을 수 있어. 준호가 놀라 달려왔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허리야, 원래 나았다 안 나았다 하는 거 아니겠소? 그래, 그냥 운이 좋았겠지. 바보가 무슨 약을 안다고. 그해 가을, 박서방네 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유난히 가뭄이 심한 해였다. 다른 집 논들은 모두 바짝 말라 땅이 갈라지고 벼가 말라 죽어가는데 박서방네 논만 물이 풍부하게 차 있었다. 이상하네. 저 논은 어떻게 물이 있지? 우리 논은 다 말랐는데 저기만 초록색이네. 마을 이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직접 박서방네 논으로 걸어갔다. 그 비밀은 연옥에게 있었다. 연옥은 매일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논으로 나갔다. 말은 더뎠지만 관찰력은 뛰어났다.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샘물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논으로 끌어들였다. 느린 손놀림이지만 돌 하나하나를 정확한 위치에 놓아 물길을 만들었다. 이, 러, 게, 하, 면, 물, 이, 와, 요. 준호가 새벽에 아내를 따라 나와 보고 깜짝 놀랐다. 복잡한 수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다.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논으로 들어오고 넘치는 물은 다시 아래 논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연호가, 너 이걸 어떻게, 히, 해, 요. 추수 때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서방네 논에서 나온 쌀이 다른 해에 3배나 되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집이 갑자기 쌀 20가마를 거둔 것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작년에는 2가마도 안 나왔는데. 중매쟁이 박 씨가 놀라 물었다. 준호가 수줍게 대답했다. 아내가, 연옥이가 밤낮으로 논을 돌봤습니다. 물길도 내고 잡초도 뽑고 그 바보 며느리가 허허 그냥 운이 좋았나 보지. 올해 날씨가 박서방네 논에만 좋았나? 사람들은 여전히 연옥을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초겨울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장댁의 5살 손자 성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킨 것이다. 마을에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건 급체하고 열독이 겹쳐 위험합니다. 하루 이틀 안에 차도가 없으면 큰 고을의 명의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부르려면 사흘은 걸렸다. 그 사이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열이 40도를 넘고 의식이 흐려졌다. 아이고, 내 새끼. 정신 차려라. 이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연옥이 그 소식을 듣고 준호에게 말했다. 이, 를, 살, 일, 수, 이, 요, 뭐. 연호가 그런 큰 소리는 마을 의원도 어렵다는데. 준호가 당황했지만 연옥의 눈빛은 진지했다. 처음으로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연옥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이장 댁으로 향했다. 어머, 바보 며느리가 왜 왔어? 이, 볼, 수, 이, 요? 이장의 며느리가 화를 냈다. 뭐? 내가 감히 우리 아이를.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이장이 손을 들었다. 됐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해보게 해라. 이대로 가면 내 손자는 죽는다. 연옥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다. 천천히 아이의 손목을 짚어 맥을 짚었다. 느리지만 정확한 손놀림이었다. 총구맥 손목의 맥박 위치에 세 손가락을 대고 오래도록 집중했다. 맥, 이, 급, 하, 고, 열, 이, 높, 요. 그리고 보따리에서 가느다라는 침을 꺼냈다. 촛불에 침을 달구어 소독했다. 이, 건, 합, 곡, 혈, 이, 요. 연옥의 손끝에서 은침이 정확히 아이의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의 합곡혈에 꽂혔다. 그리고 이어서 족삼리, 곡지, 대추혈, 여러 혈자리에 침을 놓았다. 각 혈자리마다 깊이와 각도가 달랐다. 마을 의원이 눈을 크게 떴다. 저건
궁중 어이들이나 쓰는 침법인데 어떻게 그, 리, 고, 이, 약, 초, 를, 달, 여, 주, 세, 요. 연옥이 보자기에서 여러 약초를 꺼냈다. 감국, 박하, 우방자, 시우. 모두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약초들이었다. 15분 정도 지나자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후 기적처럼 아이가 눈을 떴다. 할, 아, 뻐, 지, 오냐, 오냐, 내 새끼. 정신을 차렸구나. 이장이 손자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연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찬, 아, 요. 하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운이 좋았나 보지. 바보가 무슨 의술을 안다고. 그래, 아이가 원래 회복력이 좋았던 거겠지. 연옥은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장의 눈빛은 달랐다. 저 며느리 범상치 않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이 석차나 쌓이고 강이 얼어붙었다. 많은 집들이 양식이 떨어져 고통받았다. 하지만 박서방네는 달랐다. 가을에 거둔 쌀로 떡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떡이 이상했다. 보통 떡은 사나흘이면 굳어버리는데 연옥이 만든 떡은 열흘이 지나도 촉촉했다. 맛도 특별했다. 은은한 약초 향과 함께 단맛과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 떡은 어떻게 만드는 거요? 장터의 상인이 물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제 아내가 만듭니다. 특별한 산나물을 넣는다고 하더군요. 산나물이라. 허허, 비법이 있구만. 이거 한양까지 가져가도 되겠소. 연옥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조금씩 넣어 떡을 만들었다. 방부 효과도 있고 소화에도 좋은 약초들이었다. 말은 더뎠지만 지식은 해박했다. 수숙, 당귀잎, 산사나무 열매, 오미자. 각 재료의 비율과 효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게, 하, 면, 오, 레, 가, 요. 그 떡이 소문나면서 인근 고을의 사람들까지 찾아왔다. 저기 박서방네 떡 남은 거 없소? 아침 일찍 와야 살 수 있대요. 금방 동이 난다 하던데. 박서방네는 점점 부유해졌다. 떡 장사로 번 돈이 은자 20냥이 넘었다. 5냥에 팔려온 며느리가 넉 달 만에 20냥을 벌어들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냥 운이 좋은 거겠지. 바보가 뭘 안다고.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마을에 관아의 이방이 찾아왔다. 이름은 조성만, 욕심이 많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악덕 관리였다. 허허, 박서방네가 요즘 잘 산다지. 떡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세금을 더 내야겠구먼. 이방 어른, 저희는 규정대로 다 냈습니다. 작년 가을에 쌀새 가마도 바쳤고 준호가 억울해했다. 하지만 조 이방은 비웃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한가? 돈을 벌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지. 아니면 관아에 고발이라도 해야 하나? 조 이방의 눈이 연옥에게 향했다. 소문을 들었네. 이 집 며느리가 의술을 안다고? 침도 놓고 약도 짓는다지? 그건 무어가 의료 행위는 큰 죄라네.
관아에 고발하면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내게 은자 10냥만 주면 모른 척 해주지. 조 이방은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10냥이면 박서방네가 거의 반년 동안 번 돈이었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연옥이 나섰다.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 른, 손, 목, 프, 지, 요? 조 이방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실제로 그는 몇 달째 손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글을 쓸 때마다 통증이 심해 괴로웠다. 내가 어떻게. 른, 쪽, 손, 목, 요, 글, 쓸, 때, 만, 프, 조. 연옥이 천천히 다가왔다. 손, 목, 보, 여, 주, 세, 요. 조 이방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손목을 내밀었다. 손목에는 붓기가 있었고 누르면 아픈 부위가 있었다. 연옥은 조심스럽게 손목을 짚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점을 눌렀다. 조 이방이 소리를 질렀다. 아픈 곳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기, 결, 막, 서, 요, 매, 일, 게, 주, 물, 주, 고. 연옥은 손목을 주물러주는 방법을 천천히 알려주었다. 어느 부위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는지 하나하나 시범을 보였다. 고, 약, 초, 를, 달, 여, 세, 요. 보자기에서 약초를 꺼내 건넸다. 조 이방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날 밤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사흘 후 조 이방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돈을 들고 왔다. 박서방, 며느리가 대단하구먼. 이건 진찰료라네. 그리고 미안했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조 이방이 은자 5냥을 내놓았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연옥에게 인사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조 이방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다. 관아의 이방까지 고친 며느리라는 소문이. 봄이 오자 연옥의 소문은 인근 마을까지 퍼졌다. 아픈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 바보 며느리가 사람을 고친다더라. 말은 더디지만 손은 신의 손이래. 이장댁 손자도 살렸고 조 이방의 손목도 고쳤다던데. 연옥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정성껏 돌봤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초를 그냥 주었고 부자들에게는 적정한 대가를 받았다. 하지만 절대 과하게 받지 않았다. 어느 날 장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저 며느리 정말 바보가 맞나? 아니지. 아무리 봐도 평범한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말을 그렇게 더디게 하는 거야?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연옥에게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준호는 밤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옥아, 너는 정말 누구니? 어떻게 그런 의술을 아는 거야? 연옥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남, 편, 님, 은, 초, 은, 사, 람, 이, 에, 요, 저, 를, 미, 어, 주, 셔, 서, 고, 마, 워, 요. 하지만, 언, 젠, 가, 다, 말, 할, 게, 요, 지, 금, 은, 안, 돼, 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를 믿기로 했다. 초여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안동 도우부에서 관리들이 말을 타고 화살리에 도착한 것이다. 앞장선 사람은 도우부의 별감이었고 뒤에는 군사들이 따랐다. 연옥이라는 처자가 어디 있는가.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박서방네 집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관아에서 잡으러 왔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무어가 의료 행위를 했다고 고발당한 건가? 김씨 부인이 며느리 앞을 막아섰다. 저희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도운 것이 죄입니까? 준호도 아내를 감쌌다. 제 아내를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별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잘못이 아니오. 도우부 사또의 부인, 정경 부인께서 위독하시오. 온갖 명의가 다 와봤지만 차도가 없소. 그런데 조 이방이 당신에 대해 말하더군. 신의 손을 가진 처자라고. 사또께서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시오. 연옥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면, 요? 그렇소. 하지만 혹시 별감이 품에서 초상화를 꺼냈다. 혹시 당신이 해주정 씨 정민호 대감의 막내 따님이신가? 그 말에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다. 해주정 씨는 삼정승을 여러 배출한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다. 정민호 대감은 현재 한성판윤을 지내는 고위 관리였다. 별감이 펼친 초상화 속 처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비녀를 꽂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 생김새는 연옥과 똑같았다.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다. 3년 전 정연옥 아가씨는 영무에 휘말린 외삼촌을 구하려다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정 대감께서 3년간 온 나라를 뒤지며 따님을 찾으셨지요. 그런데 작년에 영모가 모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이미 유배에서 풀려나셨고 연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상적인 속도로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정연옥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동안 더디던 말투가 완전히 사라졌다. 또박또박하고 분명한 목소리였다. 외삼촌을 구하려다 저도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밤에 도망치던 중 인신매매단에 붙잡혀 끌려다니다가 이곳에 팔려왔지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김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꼬, 얼마나 외로웠을꼬. 연옥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선냥이라는 헐값에 팔려온 며느리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며느리를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준호도 울먹였다. 연호가 아가씨. 우리는 전 여전히 남편님의 아내입니다. 신분이 회복된다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과 남편님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구해주신 은인이세요. 이장이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 저희가 몰라 뵙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연옥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이었다. 연옥은 도읍으로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집 앞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모였다. 아가씨, 아니 부인마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물가에서 놀렸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연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진짜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귀한 것이 아니고 낮다고 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님과 남편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마을의 악동이었던 이석도 무릎을 꿇었다. 제가 밀쳤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중매쟁이 박씨도 울며 빌었다. 다선양의 판 것, 제가 몰라 뵙고 괜찮아요. 덕분에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연옥은 준호와 김씨 부인과 함께 도읍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사또가 직접 대문 밖까지 마중 나왔다. 오, 정대감의 영예가 살아 계셨구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정대감께서 얼마나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또 어른. 살기 위해 숨어야 했습니다. 연옥은 곧바로 정경 부인의 병을 진찰했다. 오랜 근심과 스트레스로 기혈이 막혀 생긴 병이었다. 간기가 울체되고 심화가 상승한 상태였다. 연옥은 며칠간 침과 약으로 치료했고 정경 부인은 완쾌되었다. 고맙소, 고맙소. 덕분에 내 아내가 살았소. 사또가 감격해하며 큰 상을 내렸다.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까지 퍼졌다. 명문가의 따님이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살다가 나타났다더라. 다선양에 팔렸던 그 며느리가 알고 보니 정대감의 영이었다니. 보름 후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다. 연옥을 대궐로 불러들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 이제 연옥이 망설이자 준호가 손을 잡았다. 연옥아, 가거라.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해. 내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남편님, 난 괜찮아. 너는 5냥짜리 며느리가 아니라 천금 같은 귀인이었어.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구나. 명문가의 영예를 내가 어떻게. 김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다. 얘야, 가거라. 너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연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기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위기에 처한 저를 받아준 곳, 신분도 묻지 않고 며느리로 대해준 곳, 이곳이 제 집입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연옥은 준호와 김씨 부인을 모시고 함께 한양으로 갔다.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가마 안에서 연옥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한양에 가시면 제대로 된 집에서 편히 사실 수 있어요. 얘야, 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한양으로 가는 길은 닷새가 걸렸다. 그동안 연옥은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부터 의술을 배운 이야기, 외삼촌을 구하려다 누명을 쓴 이야기, 도망치며 겪은 고난의 이야기. 한양에 도착하자 연옥의 아버지 정민우 대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60이 넘은 노대감은 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연옥아, 내 딸 살아 있었구나. 아버지가 늦었다.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아버지, 부녀가 3년 만에 재회했다.
정민호 대감은 딸을 한참 동안 끌어안았다. 그리고 준호와 김씨 부인에게 깊이 절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김씨 부인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 됩니다. 대감마님. 저희 같은 천한 백성이 어찌 대감의 절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제 딸을 진짜 며느리로 대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며칠 후 임금이 연옥을 접견했다. 대전 안은 엄숙했지만 임금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정연옥, 경의 효심과 의술이 참으로 귀하도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의술로 백성을 구했으니 또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마음도 가상하구나. 연옥이 깊이 절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친첩은 다만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상을 내리겠노라. 충과 효를 아는 자를 포상하는 것이 나라의 도리니라. 임금의 어명으로 놀라운 포상이 내려졌다. 첫째, 김씨 부인에게는 정삼품 정경 부인의 품계가 내려졌다. 평민 출신으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둘째, 준호에게는 음직으로 종육품 성공감, 참봉의 직책이 주어졌다. 가난한 농부가 하루아침에 관리가 된 것이다. 셋째, 화살리 박서방네 옛집 주변의 토지 50결이 하사되었다. 이는 마을 전체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넓이였다. 넷째, 은자 300냥이 상금으로 주어졌다. 5냥에 팔려온 며느리가 300냥의 상금을 받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다. 5냥의 산며느리가 알고 보니 천금도 아깝지 않은 귀인이었구나. 조 이방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둘 걸. 뇌물을 요구하다니 내가 미쳤었지. 마을 사람들이 한양으로 올라와 연옥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이 모두 모였다. 아가씨,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연옥은 모두를 용서했다. 여러분 덕분에 진짜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귀한 것이 아니고 낮다고 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이 울먹였다. 저희야말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죄인들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연옥은 특별히 해민서의 의녀로 임명되었다.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관청이었다. 해민서 제조 책임자가 직접 연옥을 맞이했다. 전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신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이다. 경의 의술이 많은 백성을 살릴 것이니라. 연옥은 매일 해민서에서 백성들을 치료했다. 그녀의 의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퍼졌다. 양반집 부인들까지도 연옥을 찾았다. 준호는 성공감에서 성실히 일했다. 비록 음직으로 얻은 자리였지만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모두가 인정했다. 몇 년 후에는 실력으로 승진했다. 김씨 부인은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고 가난한 아낙네들을 돕는 일을 했다. 과거의 고통을 아는 그녀는 누구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느 날 연옥이 시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님, 제가 5냥에 팔려왔을 때 저를 며느리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전 진짜 사람의 도리를 몰랐을 거예요.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었다. 내가 온 후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어. 아닙니다. 어머님과 남편님이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신분이 회복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화살리는 완전히 변했다. 토지 50결은 연옥의 뜻에 따라 마을 전체의 공동 토지가 되었다. 수익금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였다. 마을의 의원이 정식으로 들어왔고 연옥이 직접 선발한 의원이었다. 학당도 세워졌다. 아이들은 무료로 글을 배우고 병든 이들은 치료를 받았다.
이 모든 게 연옥 아가씨 덕분입니다. 이장이 감격해하며 말했다. 화살리는 경상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마을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연옥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작은 은혜도 잊지 말라. 5냥짜리 며느리가 알고 보니 천금 같은 귀인이었다. 어느 날 마을 학당에서 아이들이 물었다. 선생님, 정말 5냥짜리 며느리가 정경 부인이 되었나요? 노인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가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몰라봤을 뿐이야.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고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단다. 10년이 흘렀다. 연옥은 조선 최고의 의녀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다. 심지어 궁궐의 왕족들까지 연옥을 찾았다. 준호는 종호품 관직까지 올랐고 김씨 부인은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화살리는 경상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다. 연옥이 세운 의원과 학당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봤다. 마을에는 5냥 며느리 비라는 비석이 세워졌다.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고 신분으로 판단할 수 없다. 5냥에 팔려온 며느리는 알고 보니 천금보다 귀한 인물이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며 의술로 생명을 구한 정연옥 부인을 기리며 이 비를 세우다. 어느 가을날 연옥은 남편과 함께 옛집을 찾았다. 누더기 옷을 입고 5냥에 팔려왔던 그 집. 이제는 깨끗하게 수리되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명문가의 영애가 가난한 농부와 살게 된 걸.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옥이 환하게 미소 지었다. 후회라니요. 이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만났는 걸요. 신분이 높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배웠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연옥 부부를 환영했다. 촛불이 켜지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5냥짜리 며느리 천금 같은 마음씨로 가난한 집을 부자로 만들고 아픈 이들을 고치고 마을의 복을 가져왔네. 신분보다 마음이 귀하고 돈보다 은혜가 귀하다네. 연옥은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마음. 그것이 진짜 천금보다 귀한 것이다. 나는 5냥에 팔렸지만 천금보다 귀한 가족을 얻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올랐다. 환하고 밝은 달빛 아래 연옥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후대까지 전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5냥에 팔려온 바보 며느리가 알고 보니 천금 같은 귀인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화살리 사람들의 가슴에, 아니 온 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정연옥 부인의 후손들은 대대로 의술을 배워 백성을 구했고 화살리는 은혜의 마을이라 불리며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기억되었다. 여기는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